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러시아가 참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계속 야기하고 있는 지금 경제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전문가 류한수 교수님을 모셔서 러시아의 어떤 지정학적인 움직임, 또 러시아가 어떤 막강한 힘을 가지고 또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가볍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학과 류한수 교수입니다. 러시아 전문가라고 소개를 받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러시아 역사 학자고요. 러시아사를 전공했고 크게는 서양사, 유럽사하고 시대로는 현대사, 국가로는 러시아사를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 러시아 하면 최대 현안 중에 하나가 예, 북한과의 관계를 예, 형성하는 것. 예, 예. 이게 지정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혹시 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크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흔히 그 푸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네, 무엇을 목표로 삼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면 대개는 이제 강한 러시아라고 강한 하죠. 러시아. 네, 막강한 러시아를 맞습니다. 만든다고 하는데 네, 이 강한 러시아는 이제 한 국가겠지만 이제 국제적으로는 크게 보면은 그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미국의 그 일극 체제가 지금까지 유지가 돼 왔죠. 맞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여러 개의 패권 국가가 존재하든지 아니면 냉전 시대에는 소비에트 연방과 미국이 대립하면서 지내왔었는데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미국의 어떤 위상에 도전하는 국가가 사실은 없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이 모든 걸 다 맞습니다. 마음대로 해왔었는데 네, 이런 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극 체제는 푸틴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네. 세계 민주주의가 아니다. 아, 그래서 세계 민주주의를 이루려고 하면 다극 체제가 돼야 된다는 네.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 일극 체제를 깨뜨리고 다극 체제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러시아가 지금 가진 역량상 네. 미국을 대신하는 어떤 그런 일극이 된다는 것은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네, 뭐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여러 그 열강들과 함께 하면서 미국의 그 일극 체제 구도를 깨뜨리게 되는 것인데 그 과정 중에 중요한 것이 동아시아 네. 특히 예. 이제 태평양 시대를 맞이해서 네, 이 태평양 쪽과 동아시아 쪽에서 러시아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죠. 이게 네. 미국의 일극 체제를 깨는 것과 연계되어 있을 텐데 네, 이 현재 동아시아 정세에서 어떤 뭐랄까요 그 키포인트가 되는 어떤 지점이 바로 한반도 특히 이제 북한이기 때문에 네. 그 전까지 북한과 약간은 뭐 소원한 관계를 유지해 왔든지 아니면은 그 한반도에서 그 북한과 대한민국과 동시에 네. 어떤 그 뭐랄까요 그 그러니까 양다리를 거쳐왔다고 할까요?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느 나라와도 이제 더 가깝거나 멀지 않게 지내왔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이 동아시아 정세가 바뀌고 있죠. 네. 그런 과정 속에서 북한과의 연계를 강화해서 이 난국을 타개하겠다. 그리고 난국을 타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아시아 지역 그리고 크게 보면 태평양에서 러시아 위상을 끌어올리겠다. 네. 이런 판단을 해서 그런 선택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양극화, 그러니까 양극 체제화를 푸틴이 꿈꾸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다극 체제. 그렇죠. 다극 체제화를 예, 꿈꾸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혼자 예. 일극 체제를 가져가는 것은 부당하다. 예, 예. 그래서 여러 패권 국가들이 공존하는 것이 그렇죠. 더 민주주의에도 예, 유리하다. 예. 뭐 이런 비민주주의 국가가 민주주의를 그렇죠. 좀 외치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세계 민주주의라는 것은 역시 뭐 명분일 텐데 그렇죠. 사실 그런 명분을 내세워야지 이익을 추구할 수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상당히 그 뭐랄까요 그 명민하다고 할까 아니면 저기 영악하게 활동을 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네요. 네. 저도 이제 스트롱맨, 그러니까 이제 강인한 어떤 국가의 모습을 이제 추구하는 예, 그 정말 스트롱맨이라고 불리는 여러 리더들이 있는데 예. 그 중에서도 딱 스트롱맨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네, 저도 푸틴이죠. 푸틴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푸틴이 이제 미국도 통제가 안 되는 나라가 지금 된 거예요. 어떻게 예, 보면 예.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소비에트가 이제 무너지고 그런 과정에서는 미국이 어쩌면 그냥 하나의 예. 뭐 패권 국가만 존재했던 시대에서 미국이 통제하면 다 통제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부터 예. 이제 일국 체제가 깨진 상징이지 않았나 예, 이런 예. 생각도 하고요. 사실은 예. 좀 말씀을 보태자면요. 네. 2014년이죠. 그때도 한번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정변이라고 할까, 혁명이라고 할까, 네. 그러니까 또 흔히 유로마이단이라고 하는데 네. 원래 그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그 절반은 친러시아 성향, 절반은 친서방 성향으로 네. 나라가 갈라져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팽팽하게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2013년, 2014년에 유로마이단 사태로 인해서 힘의 균형이 깨지고 우크라이나 내에서 친서방 성향이 그 권력을 독점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때 푸틴 대통령이 상당히 뭐랄까 위기의식을 느끼고 우크라이나를 뺏기게 되면 러시아의 안보에 크나큰 치명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마 그때 어떤 현상 타파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의도한 대로 움직이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 그때 이제 크림반도를 그 점령을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지탄을 받고 제재까지 받게 되는데 네. 아마 그때 저는 그때 이 전쟁을 계획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미국의 위상 때문에 섣불리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가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이 흔들리는 것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몇 해 전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전격적으로 철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푸틴 대통령이 예전의 미국이 분명히 아니구나. 그리고 충분히 정확하게 타격을 하면 미국의 일극 체제가 깨지는 것을 앞당길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품고 그런 상황에서 또 이 우크라이나 내부에 있는 친러시아계 주민들의 그 문제가 계속 그 국제적인 협상이 그 협상 주제가 되어 왔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푸틴 대통령의 어떤 뭐랄까요 그 외침이라든지 호소를 미국과 집단 서방이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화도 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우연적인 요소 아니면 이제 장기적인 요소가 겹치면서 결국 2022년이죠. 그때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침공하는 선택을 했다고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제 역사 전문가시니까 물론 예. 현재 러시아의 상황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이제 작년에 예, 2024년 경제 전망서를 발간할 때 예, 예. 이제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시대가 가고 그렇죠. 탈세계화, 예, 예.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의 시대가 예. 온다.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러시아인데 예, 이제 러우 전쟁이 시작됐고 사실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될 때 그때 경영학적으로는 어쩌면 경제학적으로는 이제 세계화의 시대라고 표현하지만 예. 이제 경영학적으로는 다국적 기업의 시대라고 되고 예, 예. 밸류 체인이 글로벌 밸류 체인화되는 예, 이렇게 경영학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글로벌 밸류 체인화, 음, 다국적 기업화, 그죠? 그런데 경제학적으로는 이제 세계화. 예,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좀 설명할 수 있겠는데 이제 탈세계화가 됐고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 중국 또 그들의 우방국, 예, 미국, 뭐 유럽, 일본, 한국, 호주 이런 우방국, 예, 그 우방국 대 우방국으로 둘로 갈리는 예, 그렇습니다. 양극 체제화되는 예, 예, 둘로 딱 구분되는 예, 그런 탈세계화의 흐름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혹시 교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전 계십니까? 큰 흐름에서는 당연히 동의하고요. 네. 조금 더 이게 말을 보태자면 네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은 그 뭐 페트로달러 체제라고 하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가 기축 통화였고 예. 사실은 그 기축 통화 국가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 버틸 수 있었고 네. 그렇지 못한 소비에트 연방이 결국은 이제 붕괴했다고 할 수 있는데 네. 그 뒤로 이제 미국과 서방을 중심으로 한 그 세계 체제가 형립이 돼 있었고 여기에 도전하는 세력이 별로 없었죠. 네. 경제학적으로나 네네. 뭐 경영학적으로나. 그렇죠. 근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푸틴 대통령이 계속 어떤 경제 협의체를 만들면서 맞아요. 예. 달러 결제 체제를 맞습니다. 대체하려고 한다고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브릭스라든지 뭐 상하이 경제 협력체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여러 가지의 그 뭐랄까요? 경제 연합을 글로벌화. 예. 만들어서
이 궁극적인 목적은 역시 미국의 맞아요. 미국 제재를 깬다고 보이는데 네. 이게 그전까지는 별로 통하지 않았다고 보이는데 요즘 와서 급격하게 사태가 맞습니다. 변하면서 저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어느 순간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강력한 국가가 원래부터 내세우는 그 정책이 자유무역 아니겠습니까? 네. 자유무역인데 어느새 미국이 자유무역 체제에서 예. 뭐 벗어나서 이제는 뭐 보호무역 제재를 하겠다, 관세를 높이겠다, 맞아요. 뭐 이런 식의 입장을 보이고 중국이 오히려 네. 그 자유무역 체제의 어떤 기치를 높이 들고 미국을 어떤 견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야, 참 세상에 그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지만 네. 급격하게 변했다. 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네요. 네. 교수님의 시각으로도 그런 급격한 변화, 예, 정말 이 자유무역주의 시대에서 보호무역주의 시대로 가는데 예, 그 보호무역주의 시대를 가장 리드하는 또 국가가 미국인 모습을 보면 예, 참 아이러니한 또 그렇습니다. 세상의 변화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 제가 또 질문들 아까는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여쭙습니다만 예, 중국과의 관계를 좀 논해보고 예. 싶은데 예, 러우 전쟁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예, 러우 전쟁이 있기 약 20일 전에 예, 베이징 올림픽 그렇죠. 개최식이 있었어요. 예, 예. 그때 푸틴이 시진핑과 만났고요. 회담했었고 예, 그 이후에 한 20일 후에 전쟁이 이루어졌어요. 예, 그러면 어쩌면 그냥 이것은 뭐 음모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쩌면 계산을 했겠죠. 전쟁을 일으키면 미국은 분명히 경제 제재를 발동시킬 거고 그렇죠. 그동안에 중동 국가들한테도 경제 제재 했으니까 예, 예. 러시아산 원유 쓰지 마라, 천연가스 쓰지 예, 마라 예, 하는 경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예, 그럼 경제 제재를 가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원유나 천연가스를 다른 나라에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사줄 것을 약속을 나름 전제로 예,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게 아닌가 하는 뭐 음모론적인 생각일지 몰라도 예, 예. 그런 어떤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예. 자, 그런 관점에서 예.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가 긴밀하게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데 역사적으로나 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적으로나 예, 예. 어떤 러시아의 어떤 그림이 있는 거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지난 30년 동안의 변화를 생각해 보면 네. 예전에 그 유럽이 누렸던 위상이 상당히 축소된 것은 분명한 네.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한때 냉전 시대에 그 미국을 추격한다고 할까요? 네. 무시하지 못할 세력이 바로 일본이었죠. 네. 근데 일본도 아주 장기 불황을 겪으면서 위상이 추락을 했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떤 눈여겨볼 만한 세계 경제 주체가 네. 역시 미국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급격하게 부상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인도도 사실은 맞습니다. 아주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제가 뭐 인도는 잘 모르니까 어떤 그 논의할 대상을 미국, 러시아, 중국으로 이제 한정을 한다면 네. 미국의 입장은 지역 강자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 미국에 도전하는 국가는 역시 러시아밖에 없었고, 네. 그다음에 아시아에서 미국에게 도전한 국가는 사실은 중국밖에 없었는데 네. 이 두 지역에서 어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뭐 그 베이징 올림픽에서 그 시진핑을 만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선택을 했는데 이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격적으로 러시아 제재를 가했었죠. 미국의 가장 큰 지금 목표는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봉쇄하는 길인데 그러려고 하면 중국과 러시아를 떼어놔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러시아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미국으로서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 러시아에게 일정한 뭐 자율권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러시아가 자기 세력권에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크라이나 침공한 행위를 지나치게 제어한다든지 아니면은 그걸 막으려고 하기보다는 일정 정도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세력을 확보하는 것을 용인해 줘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그래야지 러시아가 살 길을 찾아서 중국과 밀착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이게 키신저의 생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시카고 대학의 국제 분쟁 전문가인데
존 미어샤이머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그분도 헤니 키신저와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러시아를 너무 지나치게 견제하고 압박하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밀착을 하게 되니 이건 장기적으로 미국의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을 때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뭐랄까요 견제한다거나 아니면 경제 제재를 러시아에 가하지 말고 적정하게 절충을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바이든 행정부가 그 조언을 어쨌든 간에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은 그 헨리 키신저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그 나이든 노인네의 헛소리다. 네. 그다음에 존 미어샤이머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그 강의를 하고 있는 뭐 새님의 뭐 어떤 그런 조언이다라고 예. 무시를 하고 철저하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서는 러시아를 주저앉히고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을 주저앉히는 정책을 펴왔는데 네. 이게 결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밀착하는 관계를 가져오면서 사실은 그 미국이 의도했던 상황대로 국제 정서가 흘러가지 않는 그럼.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네, 말씀 정말 재밌네요. 그 예. 말씀. 근데 말씀 속에서 제가 좀 정치적으로 무식한데요. 정치적으로 잠깐 이런 질문도 드려볼게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막연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한번 음. 확인 절차도 가져보는 겁니다. 예, 어쨌든 지금 동맹국들이 이제 묶이는 게 예, 민주진영과 비민주진영 예, 혹은 예. 공산진영끼리 예, 묶이는 모습인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게 예. 사실은 지금 잠시 중요한 그 지점을 중요한 질문입니다. 짚어주셨는데 네. 이게 그 1950년부터 1991년까지 우리가 흔히 냉전 시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한 2, 30년간의 어떤 시간이 흘러서 지금 다시 신냉전이라고 하나요? 네. 냉전 구도가 다시 되살아나지 않는가 이런 어떤 관찰을 하는데 네. 일면 그 타당한 지적이면서도 또 차이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냉전 시대 때는 철저하게 이게 물론 그때도 이제 기본적으로 패권 경쟁이었지만 네. 그 패권 경쟁을 정당화하고 패권 경쟁을 격화하는 요소가 바로 이데올로기 대립이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자유민주주의 대 뭐 사회주의 체제, 네. 공산주의 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데올로기 문제였기 때문에 일체의 어떤 타협이라든지 이게 사실은 상당히 그 힘들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냉전 시대 때의 어떤 두 진영의 대립은 예. 사실 절충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고 타협하기도 쉽지 않았었는데 지금의 대립 같은 경우는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하는 한국인들의 어떤 입장을 보면서 깜짝 놀란 사실이 있는데 네. 아직까지도 러시아를 공산주의 국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꽤 많더라고요. 네. 사실은 지금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민주주의 체제라든지 어떤 선거가 문제가 있고 허울뿐인 민주주의 체제이긴 그렇죠. 하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옛날처럼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그 푸틴 대통령은 철저하게 레닌의 유산 그리고 공산주의 소비에트 체제와는 관계를 끊고 네. 오히려 그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네. 러시아 제국의 전통을 되살리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연하게 그 러시아 정교회와 아주 밀착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교회 다니는 빨갱이는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나마 지금 러시아에서 남아 있는 야당 중에 가장 강력한 세력이 공산당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푸틴 대통령이 집권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 체제가 바로 공산당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서 공산주의의 재집권을 막는 사람이 푸틴 대통령인데 그럼요. 자꾸 푸틴 대통령 보고 네. 저 사람은 공산당이다 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참 너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또한 중국도 문제는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지만 이 공산당이 원래 냉전 시대의 공산당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자본 논리에 따라서 경제를 이끌어 나가려고. 물론 이제 권위주의적이고 그 국가 주도적인 측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 경제를 완벽하게 부정하는 옛날의 어떤 그런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거든요. 네. 따라서 오늘날 그 새로 형성되는 그 두 진영,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미국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과 우방 국가가 있고 반대편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가 밀착을 해서
이제 한 편을 또 형성하고 있는데 이 러시아나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이 냉전 시대의 어떤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볼 수는 없고요. 네. 그런 면에서 그 절충과 타협의 여지가 옛날보다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또 정치적으로는 이거를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 이제 권위주의 체제라고 하는 말로 하는데 네. 뭐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런 구도에 별 동의를 하지 않는 편이에요. 네. 물론 그 중국이나 러시아가 권위주의 체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옛날 같은 어떤 그 의회 민주주의나 자유민주주의를 원활하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 그런 국가인가에도 좀 회의가 좀 생기거든요. 네. 또 많은 경우에 미국이 내세우는 어떤 그런 자유민주주의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정의 어떤 허울인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새로 형성되는 냉전처럼 보이는 신냉전 체제는 사실은 옛날과 달리 이데올로기 대립은 아니다. 단지 이제 패권 추구 경쟁일 뿐이고 네. 오히려 옛날에 냉전 시대 때 미국이 내세웠던 가치를 전유한다고 하죠. 보통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내세우는 국가가 중국일 수 있고 러시아일 수도 있고 오히려 미국이 약간은 수세에 몰리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구냉전과 신냉전이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한 커플, 두 커플 벗겨놓고 보면 차이점도 많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너무 정리 명확하게 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는 뷰도 잠깐 소개를 해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가 이제 경익난과 토론합시다라는 시리즈여서 제 의견도 살짝 말씀을 드리는데 예. 제가 이제 토론할 만큼의 이 러시아를 교수님과 대화 나눌 별 만큼은 말씀을. 아닙니다만 예. 국제기구들이 그러니까 경제 관련 국제기구들 예. 월드뱅크나 OECD도 마찬가지 예. IMF도 마찬가지 예. 지금 24년 경제를 좀 지칭하면서 예. 새로운 이제 신조어가 하나 등장했는데 예. 그게 지경학적 분절화, 지경학적 분절화. 그 전에 좀 없었던 표현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통된 표현들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지경학적, 그러니까 지오 이코노미컬 한 프래그멘테이션의 현상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의 냉전 시대는 어쩌면 이데올로기적인 냉전 시대였다라고 정의 내려주신 것과 다른 지금의 신냉전 시대는 실리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실리는 크게 뭐가 있을까를 전 그런 걸 스터디를 많이 하니까 그 실리는 이제 첫 번째는 공급망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나 각종 원자재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한 그런 이런 밸류 체인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거죠. 과거의 밸류 체인이 아닌 다른 밸류 체인. 그런 모습들이 좀 지배적으로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자원, 에너지 관련 이제 공급망. 두 번째는 미래 산업이죠. 소위 인공지능, 2차 전지, 전기차, 재생에너지 이 관련 산업에 있어서 중국을 제외한 채 어떻게 반도체 산업을 리드할까? 중국, 러시아를 제외한 채 어떻게 재생에너지 산업을 리드할까? 뭐 이런 어떤 움직임이 같이 포착되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경제적인 실리를 목적으로 한 뭐 방위산업도 이 중에 하나겠죠. 그렇게 저도 이렇게 지금의 신냉전 시대를 또 경제적인 관점에서 정의한다면 그런 모습도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그 옛날 냉전을 생각해 보면 이 자본주의 진영과 이제 공산주의 진영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으니까 별도의 세계 체제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격심하게 대립했던 것이고 타협의 여지가 없었는데 지금 좀 가만히 들여다 보면 흔히 말하는 이제 소위 그 신냉전 체제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그 한 진영과 뭐 그 반대편에 있는 진영이 대립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그 별도의 어떤 분리된 세계 경제 체제를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연동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도 그렇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게 미국과 유럽에 있는 거대한 해외 재산을 그쪽 동결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용도로 쓴다고 했을 때 사실은 이거는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재산이 엄청난 그 재산이 그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존재한다는 사실. 또한 그 중국만 보더라도 제가 뭐 언뜻 듣기로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중국과 미국 경제도 상당히
연동돼 있는 곳이고 사실은 그 미국의 기술 그리고 중국의 생산 능력이 서로 그 결합을 해서 경제와 국가를 운영해왔던 건 지금인 것인데 지금 중국과 미국이 대립한다고 해서 특히 또 러시아와 미국이 대립한다고 해서 옛날처럼 냉전처럼 완전히 분리된 경제 체제를 가진다. 이것은 사실은 좀 상상할 수 없는 듯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현재의 상황이 예전과 다르고 네. 결국은 제가 언뜻 그 경제 칼럼니스트의 글을 읽으니까 네. 오늘날의 대립은 어떤 일부에서는 냉전 체제지만 네. 또 다른 일부에서는 또 상호 융합과 상호 연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오히려 긴밀하게 되고 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얼룩덜룩한 체제라고 하는 거예요. 딱 그 두 쪽으로 나눈 체제가 아니라. 네. 그래서 좀 더 정교하게 이것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옛날에 냉전 체제가 되살아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제는 뭐 중국 그 러시아 한편 그리고 미국과 사우마 한편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분리된다. 이런 어떤 앞날을 예상하면 안 될 듯하고요. 네. 연계된 상황에서 일정한 대립관계가 형성이 되지만 또 언제 또 이것이 바뀔지 모른다. 이런 상당히 유동적인 어떤 상황이란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네. 대한민국의 앞날을 설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신냉전 시대는 대립과 분절과 연동이 공존하는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 예, 예. 신냉전 시대다. 예, 이런 신냉전 시대임을 재정의하고 예, 그 재정이 된 이 신냉전 시대에 우리나라는 또 지정학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렇죠. 어떤 대응을 할지를 예, 더 심도 높게 고민하고 예, 역시 미래 국가 의제를 좀 선정해서 예, 전략적으로 대응책을 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도 느껴집니다. 말씀 속에 제가 다시 궁금해진 게 러우 전쟁입니다. 예, 예,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24년 중반이라는 이 시점까지만 놓고 본다면 예, 결론적으로 러우 전쟁을 일으켰고 러우 전쟁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또 유럽과 함께 경제 제재를 단행했는데 예, 그게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자기의 머리를 때린 느낌이에요. 예, 예, 왜냐하면 경제 제재를 가했고 국제 유가가 폭등했고 그래서 미국은 41년 만에 최고치에 달하는 고물가를 겪었고 예, 예. 또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금리를 도입했고 예. 그게 세계 경제를 이렇게 어지럽힌 거죠. 예, 유럽도 마찬가지 워낙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에너지 크라이시스를 경험했고 예, 그 결과 미국보다 더 높은 물가 시대를 만났고 예. 독일이 아주 어렵게 독일이 지낸다고- 특히 예, 그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예, 지금까지는 뭐 물론 러시아도 스크래치가 났겠지만 음, 다 같이 스크래치가 난 모습을 보면 1국 체제는 이제 아니다.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은 아니다라는 것이 좀 확인되는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예, 러시아가 예,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하고 했지 않겠습니까? 예, 뭐 하여튼간 그런 자신감이 러시아 없으면, 입장에서는. 예, 전쟁을 벌이지 않았겠죠. 그랬겠죠. 예, 예. 어떤 자신감입니까? 이게 근거 있는 자신감입니까?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게 러시아로서는 이제 절박한 측면도 있었고요. 네. 자신감도 있었다고 보이는데 네. 그 절박한 측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사실은 그 역사를 놓고 보면은 이게 엄청나게 그 외세의 침공에 시달린 나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러시아란 나라가 주로 이제 주변 나라를 침공하거나 이제 괴롭혔다고 해서 침략지향적인 국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러시아 사람들 스스로는 자국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서방의 강력한 국가로부터 항상 얻어맞아온 나라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 가장 큰 것만 들자면 19세기에 나폴레옹이 침공해 와서 모스크바가 잿더미가 됐던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1941년 2차 세계대전 도중에 나치 독일 히틀러의 침공을 받아서 4년 동안 전쟁을 해서 결국 이기긴 했지만 미국 사실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거든요. 사실 요즘 젊은 세대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 및 소련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인명피해만 놓고 따지자면요. 군인,
그러니까 러시아 및 소련에서요 군인 1,000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이 2천만 명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3천만 명이 죽었거든요. 끔찍하네요. 그 당시에 예. 한반도에 살았던 인구가 2,500만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반도에 사는 인구가 다 죽고 덤으로 더 죽는 상황에 그런 피해를 러시아가 입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국민들도 그렇고 지도부도 이 서방에 대한 공포심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언론에서 뭐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서 어떤 그 위기감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지만 러시아는 정반대의 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옛날에 그 소련의 유성국이었던 국가들이 대부분 다 이제 나토에 가입을 하고 유럽연합에 가입을 하는 상황을 보면서 초조함을 느꼈고요. 그러면서 그 서방에서 올지 모르는 또 다른 침공에 맞설 수 있는 완충지대가 두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벨라루스하고 또 하나가 우크라이나였던 것이죠. 근데 벨라루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러시아와 밀착돼서 아주 국가 통합을 논의할 만큼 사실은 러시아로서 믿고 기대할 만한 우방 국가인데 문제는 우크라이나였던 것이죠. 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우크라이나는 크게 보면 동쪽은 친러시아 성향, 서쪽은 친서방 성향이 돼서 서로 대립을 하면서도 이게 팽팽한 어떤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2013년, 14년 이후에 완벽하게 그 우크라이나 그 정치의 추가 친서방 쪽으로 갔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계속 나토에 가입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여왔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가장 그 위기감을 느꼈던 네. 사람이 바로 이제 푸틴 대통령일 겁니다.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상황을 지극히 공포스러워하는 상황에서 이런 그 절박감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국가안보 차원에서 좀 그 다른 나라로서는 짜증나고 이게 그 말이 안 되는 상황이겠지만 러시아로서는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쉽게 말하면 이웃의 주권 국가를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 전 세계 경찰을 자부하는 미국이 가만 있지 않겠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경제 제재를 감안했을 텐데 그 사이에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4년에 러시아가 그 크림반도를 병합하면서 이 서방과 미국의 집중적인 견제를 당해왔거든요. 그때도 이미 당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러시아는 그 뭐랄까요 체질 개선을 그 시도해왔어요. 네. 그러니까 경제 제재를 받으니까 상당히 위기에 처하는데 그 위기를 극복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그 기회를 삼아서 네. 아예 러시아 체제를 좀 더 효율적인 체제로 만들겠다고 하는 시도를 해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어떤 그 러시아 지도부 푸틴 대통령의 보관을 실행에 옮긴 사람이 우리나라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옐비라 나비올리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립은행 총재,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자면 한국은행 총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상당히 기민하게 움직여가지고 그 사이에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러시아 경제 체제를 효율적으로 만드는데 상당히 그 성공해 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완벽한 성공은 아니겠지만 예전처럼 허약한 그러니까 옐진 시대의 그 러시아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푸틴 대통령이 2000년에 집권을 한 다음에 상당히 안정을 가져왔고요. 그런 기반 위에 옐비라 나비울리나라고 하는 어떤 경제 전문가가 경제 정권을 주고 철저하게 조정을 하면서 상당히 그 체질이 강화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튼튼한 러시아 경제를 만든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초 체력 양성이 있었기 때문에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집중적으로 그리고 아주 전방위로 가해지는 서방의 경제 제재를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정말 러시아가 여러 역사적으로나 현재의 어떤 패권 국가로서의 예. 나름의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또 미국의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예.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조금 뭐 네. 더 좀 말을 보태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냉전 시대 때처럼 그러니까 러시아가 미국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선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네들도 그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거든요. 다만
예전처럼 그 뭐랄까요 서방이 때리면 속절없이 얻어맞는 그런 국가는 분명히 지금 아니게 된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고요. 예전 소련에서는 그 넓은 영토를 가지고도 아직 식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네. 미로 수입하는 국가였었는데 네. 푸틴 집권기에 농업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그 혁신이 이루어져가지고요. 지금은 아마 가장 그 전 세계 곡물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 네. 중에 하나가 바로 러시아일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식량을 자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천연 자원이나 에너지 자원이 많다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이고, 그러니까 그런 기반 위에 군수 산업이 다시 한번 활성화되고, 그리고 비록 그 달팽이 걸음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노동 생산성도 이 좀 향상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경제 제재로 인해서 여러 기업들이 러시아 철수했는데 수입 대체 효과라고 하나요? 그걸 대신하는 또 러시아 내수 경제가 또 활성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가 철수했는데 네. 코카콜라를 대신하는 어떤 탄산음료가 그렇죠. 러시아 네. 국산 제품으로 나와서 그게 유통이 되면서 적어도 그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는 러시아 경제가 활성화된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요. 물론 전쟁이 정말로 길어져 가지고 장기적인 암흑에서 보면은 사실은 러시아도 어느 순간에 보면 이 전쟁의 부담을 감당하기 버거워할 때가 오긴 하겠지만 아직까지 그 시점엔 도달하지 않은 듯하고 유럽이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오히려 러시아 경제는 최소한 붐을 어떤 경험하는 이런 상태에 있다고 보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콜라도 이제 말씀 주셨는데 정말 그 91년에 이제 어떤 그 냉전 시대의 종식 예, 을 알리는 하나의 역사적인 모습이 미국 그 맞습니다. 맥도날드가 그렇죠. 예, 러시아에 상륙하던 예. 그 장면인데 러우 전쟁 이후에 예, 22년에 또 맥도날드가 다시 철수했죠. 예, 예, 이게 또 하나의 그 탈세계화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과 같은 예, 예,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자, 이런 과정에서 유럽과의 관계를 한번 조명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워낙 유로피언 국가들이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그 에너지가 특히 가스관 노드스트롬 그 예, 예, 가스관이 우크라이나를 지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든가 하는 예, 예, 그런 액션들이 러시아로서는 정말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또 됩니다. 예, 예, 근데 EU, 유럽연합과의 어떤 관계,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 유럽연합에 속한 그 국가들 중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있고 거의 100%인 나라도 있고 예, 낮은 나라도 있는데 예, 독일은 좀 높은 나라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토 체제 하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도 지원해주고 예. 이런 움직임을 하는데 예, 독일이 지원해준 게 헬멧이었거든요. 예, 그만큼 러시아와의 관계를 예, 실리적으로 그냥 묵살할 수가 없는 입장이지 않았나. 그렇죠. 이런 것이 또 러시아를 그냥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예, 예, 우리도 요소 공급 중국이 차단했을 때 정말 대혼선이 있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원유 공급이 차단되면은 정말 어떤 혼란이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는 것처럼 그렇죠. 독일이라는 나라도 만약에 단기간 안에 천연가스 공급이 뭐 36% 가까이가 차단된다. 예, 예, 그럼 정말 독일 입장에서는 그 제조 국가가 대혼선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에너지에 기초한 연동이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독일도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못하는 예, 예, 그런 일이지 않나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예. 도대체 어떤 관계입니까? 유럽과 러시아의 관계. 예. 예, 일단 그 영국과 러시아는 예로부터 이 사실 대립관계였었고요. 그렇죠. 뭐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해서 19세기 엄청나게 대립을 했었고, 물론 이제 독일을 상대로 세계대전을 벌일 때는 일시적인 동맹을 맺었었지만 그 외의 관계에서는 가장 이제 으르렁대는 사이가 바로 영국과 러시아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전쟁에 관해서 러시아에게 상당히 러시아를 공격하고 비판적이고
러시아의 어떤 어두운 측면을 아주 그 까발기는 기사들이 대개는 소스가 바로 영국이죠. 네. 그래서 그 영국에서 나온 정보가 저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싶을 정도로 상당히 프로파간다의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영국과 러시아는 대립 관계였고, 문제는 이제 독일과 네. 러시아의 관계일 텐데요. 제가 알기로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을 계속 유지해 왔지만, 그 독일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원자력 발전을 탈피해가지고 재생에너지를 한다든지 하면서 그 탈원전 그 정책을 펴왔는데, 네. 그걸 대체하는 방법이 뭐 재생에너지겠지만 재생에너지는 아직까지는 일정한 한계가 있고, 그것을 바로 이렇게 값싼 러시아의 그 천연 가스, 네. 액화 가스를 들여와서 그 독일 경제를 굴려왔고, 사실 독일 경제의 가장 큰 어떤 강점이 아주 높은 수준의 테크놀로지, 네. 기술 강국으로서의 독일이 있었고, 또 인접한 바로 옆에 있는 러시아로부터 값싼 에너지원을 확보함으로써 이 두 축이 굴러가면서 아주 호황을 누려왔었는데,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게 깨지면서 예. 독일이 엄청나게 이게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독일과 러시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전까지 상당히 좀 친분 관계, 밀착 관계를 유지해 왔었는데, 서로의 어떤 필요성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독일의 고급 기술을 들여오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네. 사실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산업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 뭐 전력 투자를 하지 않고 독일의 차를 수입해서 쓰는 어떤 그런 전략을 취하면서 독일의 어떤 고급 기술을 활용하고요. 반면에 그 독일 같은 경우 러시아로부터 값싼 에너지원을 가져왔었고 이렇게 밀착이 되어 왔었는데요. 이런 것이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 바로 앙겔라 메르켈 총리였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상당히 뭐 10년 넘게, 사실은 메르켈 총리의 그 집권 기간하고 네. 푸틴 대통령의 집권 기간이 거의 일치해요. 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2000년에 집권을 했는데 메르켈 총리가 2005년인가 그 집권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으니까 사실은 푸틴 대통령의 집권기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집권기가 거의 겹치는데, 네. 사실은 그 서방에서 그 푸틴 대통령이 뭐 맨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 스트롱맨이라고 네.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껄끄러운 존재였었는데, 네. 가장 그 푸틴 대통령과 어떻게 말하면 이 잘 맞는 네. 관계가 바로 앙겔라 메르켈 총리하고 푸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을 다독이면서 이렇게 좀 얼르면서 국제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준 사람이 바로 메르켈 총리였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독일과 러시아가 밀착하면서 나름대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었는데, 메르켈 총리가 몇 해 전에 은퇴를 하고 그 다음에 숄츠 총리인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뒤를 이었는데, 숄츠 총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에게 좀 좀 강한 모습, 네. 이게 좀 쌀쌀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가 그렇게 되면 너에게 등 돌리겠다 하면서 독일과의 관계가 이제 사실은 좀 차가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독일이 타격을 입었던 것 같고요.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약간 좀 튀는 측면이 있는데, 미국으로서는 가장 우려하는 사태가 독일의 기술과 러시아의 자원이 결합하는 관계입니다. 또 그거를 그러니까 무시할 수는 없네요. 그래서 사실은 19세기 말 이후로 그전 19세기 말 이전에는 러시아 제국과 독일 제국이 사실 우호 관계였었고 거의 뭐 사촌 관계처럼 밀착해 있었는데, 이 19세기 말에 비스마르크가 은퇴하면서 이 외교혁명이 일어나서 러시아와 그 독일이 대립하는 관계를 가져왔고, 그게 냉전까지 쭉 지속해 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전에 국제 정세를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대국인 러시아와 기술대국이고 유럽의 핵심 국가인 독일이 결합하게 되는 순간 가장 타격을 입을 나라가 바로 영국과 미국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전쟁에서 러시아가 어쨌든 간에 국제법을 어기면서 이후 주권 국가를
침공을 했는데 미국이 이것을 강력하게 제재할 때 물론 미국이 가져왔던 어떤 국제 전략상에서의 어떤 대응일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그 뭐랄까요? 러시아를 압박함으로써 유럽의 국가들이 미국 뒤에 줄을 서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네, 네. 근데 미국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의 어떤 그런 침공을 적절한 수단에서 제어하면서 절충하거나 타협할 가능성도 없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강하게 나갔던 것은 저는 이제 그 중에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강하게 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본질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결국 러시아와 독일의 밀착 관계를 깨트리고 사이를 벌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하나 작용하지 않았을까 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그런 식으로 해볼 수도 있겠네요. 예, 예. 예. 미국 입장에서는 단일 패권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예, 예. 독일과 러시아 간의 또 긴밀한 어떤 경제적 협력 관계를 뭐 지켜만 보고 싶지는 않겠다라는 만약에 생각도 독일과 러시아가 이렇게 밀착하게 되고 어떻게 더욱더 연계를 굳힌다고 하면 유럽에서 미국의 입지가 정말 줄어듭니다. 그렇게 돼서 미국은 이제 유럽을 떠나보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관계를 깨기 위해서라도 바이든 대통령은 아주 그 러시아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었고 또 네. 그래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 따라오는 부수적인 이득이 네. 결국 그 러시아와 독일의 위착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고 또한 그 숄츠 총리가 판단을 해서 결국은 이제 미국의 입장에 따르고 러시아의 관계를 끊는 어떤 그런 입장을 취했고 이런 측면에서 메르켈 총리하고는 입장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숄츠 총리가 얼마만큼 미국의 그 뭐랄까요 배팅을 했는가 독일의 입장을 바꿔서 아시겠지만 그 액화 천연가스의 어떤 그 운송로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흘러가지만 북해를 통해서도 흘러가지 않습니까? 바다를 통해서도. 네. 노르트 스트림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전쟁 초기에 누가 파괴를 했는데 그때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독일로 가는 노르트 스트림을 그 송유관이라고 하나? 하여튼가 그 파이프라인을 예. 누가 파괴했는데 그것을 누가 했을까? 예전에는 정말 말이 많았습니다. 러시아가 했다고 하는 말도 있었고, 우크라이나가 공작했다고 하시는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은 거의 90% 이상으로 미국의 공작이었다는 사실이 거의 밝혀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러시아와 그 독일의 송유관을,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깨는 네. 것도 그런 더 큰 차원에서 미국과, 그러니까 러시아와 독일의 유착, 네. 그걸 통해서 미국의 어떤 위상이 유럽에서 추락하는 상황을 막으려고 하는 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22년 중반부터 예. 유로피언 국가들이 엄청난 그 에너지 크라이시스 상황, 예, 예. 에너지 위기에 놓였었고, 예. 그때 소위 가스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예.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고요. 그래서 이제 고물가 시대가 왔고, 그때 마침 미국은 그 LNG 선으로 그렇죠. 엄청난 돈을 벌었죠. 또 가스를 유럽에 수출했고, 예, 예. 네, 그런 것을 보면 그런 식으로 또 추론하는 것도 충분히 우리가 그러니까 독일의 들어볼 수 숄츠 있겠다. 총리가 사실은 노르트 스트림의 파괴의 어떤 그 파괴가 결국 미국의 소양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데도 그걸 이제 알고 있다고 미국을 비난할 수도 없고 네.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쉬쉬하면서 있는 상태가 사실은 이 독일이 그 미국에 얼마만큼 뭐랄까요 예속돼 있는가. 예속이라는 표현이 너무 세죠. 그러니까 미국과 얼마만큼 또 다른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래서 독자적으로 러시아와 친분 관계를 유지하는 어떤 전략을 이렇게 끊을 수밖에 없었는가. 네. 이런 고충을 말해준다고 보입니다. 네.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파이프라인을 파손시킨 주체는 미국이었다라는 굉장히 인상적인 예. 추론 기억에 남고요. 그런 관점에서 유럽을 좀 잠깐 조망해 보면 경제적으로도 유럽이 굉장히 가난합니다. 지금. 굉장히 그쵸. 가난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세로 봐도 예. 뭐 독일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성장하고 예, 예. 그 제로 성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그러니까 미국만 나홀로 강한 성장이고 유러피언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이니까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는 이 경제 활동이 적극적으로 활력 있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소비나 예, 투자나. 그러니까 또 물가도 빨리 잡혀요. 예, 미국은 아직 안 잡히는데 아, 유러피언 국가들은 물가 상승률이 어느새 목표하는 수준까지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또 재밌는 것도 미국의 금리가 높은데 기준금리가 예, 이런 유러피언국 유로존 금리나 아니면 뭐 영국, 스위스, 스웨덴 이런 나라들의 금리가 미국보다도 낮은데 예, 낮은데도 먼저 금리 인하를 단행합니다. 그만큼 금리 인하가 급한 것이 아닌가. 예, 그냥 물가는 물가대로 잡혔고 예, 자국 경제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예, 예,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하해서 경기 부양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지 않나 예,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만큼 미국과 유러피언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했는데 그 경제 제재에 대한 그 경제 제재가 부메랑이 되어서 자국 경제를 또 어렵게 만든 예, 예. 그런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는 잘 모르지만 미국은 어쨌든 간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는 측면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그 엄청나게 많은 그 천연가스를 유럽에 팔면서 이득도 받고 그다음에 무기 시장도 활성화될 그렇죠. 것이고 어쨌든 간에 전쟁이 끝나게 되면 재건 사업에서 미국이 큰 이득을 맞습니다. 보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쏟아붓는 지원금을 거의 다 회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미국은 그렇게 잃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것도 상당히 많은데 유럽으로서는 사실은 네. 얻는 건 별로 없고 거의 잃어버리는 그리고 당연히 경제 체력이 약하다는 사실도 드러났고 더기다가 국방력까지도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유럽이 아니다. 네.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만약에 또 다른 그 서유럽과 러시아 사이에 분쟁이 생긴다고 하면 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군수 산업을 본궤도에 올리는데 이거는 1년, 2년의 문제가 아니라 4년, 5년, 6년의 장기간의 어떤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봤을 때, 야, 정말 그러니까 저희 세대가 아는, 유럽의 위상이라는 것이, 옛날과는 좀 많이 다르구나.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말씀 속에 또 이런 차관점도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러우 전쟁이 있었고 예. 그 러우 전쟁에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지정학적 불안이 굉장히 고조된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다 보니까 세계 각국이 예. 국방 예산을 올립니다. 그렇죠. 근데 정확히 국방 예산을 세계적으로 다 합하면 예. 200여 개 나라의 국방 예산을 다 합치면 그게 정확히 방위 산업 사이즈가 되잖아요. 예, 예. 근데 방위 산업에서 절대적인 비중이 미국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된 채, 불안한 채 남아있으면 남아있을수록 미국 입장에서는 방위 산업이라는 영역에서 예, 또 예. 수혜를 볼 수 있고 방위 산업이 과거의 방위 산업이 아니라 지금은 첨단 무기니까 그렇죠. 그 안에서 또 R&D적 역량들을 또 많이 확보하고 기존의 AI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그 밖에 다른 기술들과 융합해 나가면서 예. 첨단 무기화하는데 또 여러 가지 역량을 보탤 수 있고 예. 그런 큰 그림이 좀 함께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예. 자, 이렇게 1시간여 동안 이렇게 대담을 나누면서 거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앞에 그런 말씀 하셨었는데 러시아가 또 그 브릭스의 구성 예. 국가로서 정말 미국의 강한 패권을 갖게 된 여러 가지 배경 중에 하나가 기축통화국이라는 것이고 예. 기축통화국으로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 그 의미 중에 하나는 이 외환시장 내에서의 결제 통화로서 거의 50% 가까이를 달러로 지금 현재 결제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브릭스 국가끼리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과 브라질과 중국과 러시아와 예. 그들 간의 교류에서는 또 중국의 위안화로 예. 일부는 브라질 헤아로하로 러시아 각국의 통화로도 교류하는 비중을 늘려나가는 과정. 그렇죠. 이게 기축통화 미국에 대한 견제로서의 브릭스의 부상. 이것도 좀 지정학적 그 움직임에서 우리가 꼭 지켜봐야 될 사항이라 생각하는데 예. 그러면 러시아와 브릭스 예. 이 긴밀한 관계
어떤 식으로 협력해 나갈 거라고 보고 계시는지, 예. 이 협력의 의미는 또 어떤 배경이 있는지 예.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좀 뭐 비겁한 변명을 좀 드리자면 저는 네. 이제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네. 과거의 일은 조금 아는데 예.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제가 뭐 아, 네. 이렇게 뭐 어떤 뭐 아주 믿을 만한 그 어떤 그 해안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겠고요. 네. 사실은 저는 그 겸손한 말씀이십니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20세기로 돌아가서 결국은 그 미국과 소련이 대립을 하다가 소련의 처절한 그 실패로 그러니까 네. 패배로 끝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달러는 기축 통화인데 루블은 그렇지 못했다는 네. 측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푸틴 대통령이 그런 전례를 보면서 어쨌든 간에 그 미국과 대적하려면 아니면 미국을 밀어내지 못하더라도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그렇죠. 어떤 그런 약한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러시아가 되려고 하려면 어떤 그 달러의 어떤 그 위력을 깨야 한다는 것인데 네. 그런 면에서 바로 브릭스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사실은 그 예전에 그 소비에트 연방을 구성했던 공화국들이 지금은 다 독립되어 있는데 네. 2012년부터 그 유라시아 경제 연합이라고 하는 그 체제로 예전에 그 소비에트 연방을 구성했던 공화국들을 한데 묶어내서 네. 유럽 연합에 그 버금가는 유럽 연합에 대항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경제 연합체를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진행이 됐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옛날 그 소비에트 연방을 구성했던 그 나라들의 한정된 경제 연합체였던 것이고요. 또 거기에 그 연합체에 우크라이나가 들어가지 못함으로써 이 어떤 그 유라시아, 그러니까 푸틴이 꿈꿨던 유라시아 경제 연합체의 어떤 위상이란 것이 원래 그 구도에 이렇게 생각했던 그 수준까지 가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런 그 유라시아 경제 연합체보다 더 큰 개념 그리고 이제는 그 글로벌한 차원에서 그 미국에게 대항할 수 있는 체제가 바로 브릭스였던 것이고 네. 브릭스의 경제 위상이 점점점 커지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이제는 회원국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 가입하는 것도 이 속도 조절을 할 만큼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세기의 그 냉전에서는 사실은 미국과 소련 이외의 다른 그 국가들이 차지하는 위상이란 것이 너무너무도 그 뭐랄까요 그 작았었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당시에 그 20세기 후반기에 그 냉전을 보자면 미국, 소련, 중국, 그다음에 유럽 정도가 우리가 뭐 하여튼 생각해 볼 만한 어떤 그 주체들이지 네. 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스라마나 중남미도 마찬가지였죠. 네. 별로 위력이 없었고 했었는데 지금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이른바 신냉전 체제에서는 당연히 그 미국도 아직까지는 상당한 위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도 그에 맞서서 나름대로 대립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그러니까 인도라든지 네. 그다음에 아프리카 국가, 중남미 국가가 예전보다는 훨씬 더 큰 위상으로 그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이런 식의 뭐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뭐 인도, 그다음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또는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나라가 됐죠. 이런 나라들을 잘 엮어내면은 미국의 패권에 효율적으로 맞설 수 있는 체제를 만들 수 있다고 푸틴은 계산한 것이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이제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브릭스 체제를 엮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대극 체제를 깨려고 하지 않는가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열심히 싸우는 이유가 있네요. 예. 그리고 브릭스는 그 중에 하나인 거고 예. 브릭스를 구성하는 여러 구성 국가들도 예. 러시아하고 같은 입장일 것이고요. 예.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브릭스 국가들 뭐 경제적으로도 GDP 순서로 보면 미국이 1등이고 2등이 중국인데 또 인도가 현재 5위입니다. 이것도 그죠. 이탈리아 뭐 영국을 앞질렀습니다. 예. 근데 28년 기준으로 보면 인도가 GDP 3위국이 됩니다. 3위국이죠. 미국, 중국, 인도예요. 예. 그러면 이 브릭스에서 중국, 인도가 2위, 3위가 됩니다. 예. GDP 면에서도. 예. 그리고 뭐 자원이라는 면에서 에너지라는 면에서는 굳이 제가 추가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
또 뭐 그냥 우리가 반도체를 그리고 2차 전지를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반도체를 생산할 때 자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2차 전지 생산할 때 리튬, 흑연 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원을 다 또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이제 브릭스 국가들인 거예요. 예.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보고 인구를 논하면 또 그런 거죠. 중국과 인도의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도 4위 국가니까 예. 이들 인구 다 합하면 세계 인구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니까 예.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이들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유로피언 국가들이 유로화를 만들듯이 예. 그래서 유로존을 구성하듯이 브릭스라는 통화를 혹시 만들어서 예.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어떤 견제, 미국에 대한 견제를 또 해 나가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갑자기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특히 이제 예를 들면 그 인도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요. 네. 이게 우리가 그 아는 인도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게 엄청나게 위상이 커졌는데 그 전 세계에서요. 스포츠 시장이 가장 큰 스포츠 시장이 역시 미국이겠죠. 네. 미국 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제 여기 시청자분들 중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럽의 축구라든지 이런 거에서 그 미국 다음으로 큰 스포츠 시장이 유럽이 하니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다음 미국 다음으로 큰 스포츠 시장이 바로 인도입니다. 네. 인도의 인도 사람들이 즐기는 가장 그 스포츠가 크리켓이라고 크리켓. 하는 것인데 이 크리켓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럽의 프로축구 시장보다 더 크다고 했을 때 네. 사실은 인도의 경제 규모라든지 성장이 아니고서는 이런 어마어마한 스포츠 시장이 유지가 되지 않겠죠. 네. 그만큼 인도의 경제가 예. 정말 대단히 예. 급격하게 성장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인도와 중국, 브라질, 러시아, 그렇죠.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끼리 뭔가 미국 패권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를 만약에 구성한다 성공적으로 한다면 그럼 정말 미국을 위협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듭니다. 사실은 저희 세대의 한국인과 그리고 또 이제 많은 한국인들이 뭐 인도라든지 뭐 브라질이라든지 남아프리카 공화국들은 다 하나같이 뭔가 모자란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뭐 본받을 바가 없는 그러면서 항상 우리의 눈 밖에 있었던 국가들인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듯합니다. 네. 예전에 우리가 유럽을 생각하는 위상을 그런 나라들에게 가지고 눈여겨봐야 될 상황이 바로 21세기 지금 2020년대 상황인 것이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긴 시간 이제 대담을 했는데요. 마지막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어떤 위상, 또 러시아가 갖고 오는 어떤 지정학적 어떤 지형의 재편, 이런 움직임을 고려했을 때 뭐 앞으로 뭐 역사학자시지만 향후 10년간 뭐 우리가 어떤 도전 과제에 좀 대응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제안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결국 세계를 보는 우리의 시야를 좀 더 넓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가장 중요한 국가가 역시 미국이고, 그다음에 서방일 텐데요. 이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고 엄청난 위상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이 전 세계는 아니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우리 한국인들이 미국이 전 세계라고 등치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등치하면 안 되고 미국이 중요하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엄청난 장점을 가진 국가이지만 그 미국의 위상이 사실 옛날 같지 않고 축소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전까지 눈여겨보지 않거나 아니면 살짝은 무시하는 어떤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던 국가들이 이제는 도저히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격변기에 조금 더 열린 자세로 그리고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세계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대개 보통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다른 나라를 볼 때 그 나라에 대한 호감이 많이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호감이 없다고 해서 그 나라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못난 나라다, 이상한 나라다, 아니면 안 좋은 나라라고 하는 선입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세계를 보는 시각이 많이 좁아지게 되고요. 우리의 앞날을 개척하는데 크나큰 장애 요인이 된다는 그런 점을 좀 지적하고 오늘 제 말을 매직합니다. 네. 정말 말씀 감사하고요. 저도 교수님 말씀 속에서 러시아라는 나라를
조금 더 깊숙이 볼 수 있었고 예. 그 러시아라는 나라를 깊숙이 보는 과정에서 지정학적인 어떤 지형의 변화를 예. 조금 더 관찰할 수 있었고 또 여러분 입장에서도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실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너무나 훌륭한 토론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예. 다음 기회에 또 시간이 된다면 예.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